앞에 가시면 앞에 오셔야지 동영상을 찍었을 때 사람이 되게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맞아. 저희가 교육을 2차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안 오는 안타까운 면이 있어가지고 절대 저희 그 거제시위원회가 막 태풍이 와도 저희도 교육을 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가방도 이렇게 몇 명이 왔는데 그 동영상 내내 이렇게 다 찍었는데 나중에 없으면 되게 민망해요. 마시고 다시 사진 꼭 찍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 저희가 태풍이 와도 하는 정당인데 뭐 사람 몇 명 없다고 그렇게 기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정의당 경남도당 거제시위원회 운영위원으로 맡고 있고요. 저번에 선거 출마했다고 해가지고 여기 고현 쪽에 나왔었거든요. 선거 출마했다고 해가지고 뭐 명함 직함을 달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되게 급조한 청년위원장 하고 있고요. 청년이 저밖에 없는데 청년위원장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당 경남도당 교육위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 겸사겸사 해가지고 이런 거 좀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해갖고 이 자리에 왔고요. 우선 참석자 소개 제일 뒤에 계신 분 역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제일 뒤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은진 위원장님 거제시위원회 한은진 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 동영상 찍고 계신 분이 박기전 전 사무국장님. 지금 국장입니다. 지금은 그냥 국장님. 계시고요.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 저희 거제시위원회의 초석을 닦으신 권영화 전임 창준위원장님.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김기철 당원님, 운영위원님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대의원이시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 세 분들 중에서 한 분은 저번에 교육하실 때 오셨습니다. 여기 김수용, 당원님. 나머지 두 분 각자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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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에 지금 일하고 있는 고영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요 교육하는 동영상은 제가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나중에 신입당원들 왔을 때 필요하면 볼 수 있도록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고요. 내용은 지금 신입당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거 2017년도에 정의당 교육연수위원장인 강상구 위원장이 만들어놓은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어서 약간 오래됐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높으신 분이 만든 거를 제가 마음대로 건들 수가 없어서 일단 들고 왔고요. 들고 온 거대로 얘기를 하면서 그때그때 제가 필요한 부분들 보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걸로 한 20분 정도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뒷부분에 저희 정의당 강령, 저 책자 받으셨죠? 책자의 뒷부분에 보면 강령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요약해둔 요약본이 있어요. 그 요약본과 정의당의 정신을 그래도 뭐 공직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으로서 나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공직선거 출마하려고 그러면 교육을 받으면서 그 안에 있는 정신들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나름 이해를 잘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환영합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고. 안녕하세요. 그냥 앉아야지. 순서대로 그냥 앉아. 네, 굉장히. 예, 교육은 시작하고 늦게 오신 분은 나중에 마지막에 그냥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매번 소개를 하면 오실 때마다 계속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서로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저도 시간이 없고요. 예, 지금 민주주의 최고 발명품이라고 불리는 땡땡은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저 땡땡은 무엇일까요? 또 정답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예, 저 위에 있습니다. 땡땡은 정답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최고의 발명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당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내용들을 왼쪽 편에다가 잘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 뭐 되게 없어 보이게 되게 힘든 말로 써놨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꿈꾸는 지향이 비슷한 사람들, 꿈꾸는 세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요.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바꾸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통해서 바꿉니다. 권력 폭력이 아니에요. 아니면 협잡이 아닙니다. 권력을 통해서 바꿉니다. 권력은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느냐? 우리가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합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당의 조건은 4가지 의미를 반드시 포함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꾼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혹은 물론 모두 정당은 세상을 유지한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생각이 같거나 유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권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직이고 공동체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정당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꾼다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이냐, 우리는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어떤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가야 되는 방향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 것인가, 그것들이 정당의 강령이라든가 정신에 잘 묻어나 있습니다. 그 강령들을 보고서 사실은 정당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선택하는 것은 제대로 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정당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정당의 정신을 체현하고 체득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선택을 하더라도 아주 잘못된 선택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몇몇 정당을 제외하고요. 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당들이 있죠. 그리고 그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각자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정당들은 그 생각들이 차이가 도저히 합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찢어지기도 합니다. 여기 바른정당이랑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있었지만 또 모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 서로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서로의 생각이 합쳐져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합집산을 거듭을 하죠. 그래도 근본적으로 그 정당이 유지될 수 있는 거는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 정당의 구성원들이 함께 이해하고 있을 때입니다. 저기 퀴즈 해가지고 되게 없어 보이게 들어가 있는데 정의당 로고가 이거거든요. 이거 요건데 그 김수영 당원님은 아시니까 뭐에 대한 약자인지 혹시 아세요? 땡땡과 땡땡의 첫 글자 L, 땡땡과 땡땡은 영어입니다. 우리 청준이 위원장님은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내가 보고 있어요. 아, 공부한 네. 사유랑 지금 보고. 뭐였단 말이에요? 청준이 위원장님이 모르셨단 말이지. 네, 리버티랑 레이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자유의 앞글자인 L을 하나씩 따가지고 만든 건데 사실 V자였죠. 네. 그리고 빅토리에 대해 V자, 그 다음에 체크하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들었으면 익히진 않았습니다. 밑에 보면 정당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5개의 정당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밑에 보면 삼성, LG, 국민은행, 현대차, 현대백화점 이렇게 5개의 로고를 갖다 놨습니다. 차라리 이 질문을 할게요. 위에 있는 5개의 로고와 아래에 있는 5개의 로고를 사용하는 집단 간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김기철 상원님? 위에 주고 예. 밑에는? 예, 위에는요. 위에는 정당이니까 당연히 권력 집단이죠.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정당은 권력을 추구하고 여기는 이익을 추구합니다. 여기는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이 목적입니다. 정당은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을 바꾸는 게 목적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조직이고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신들의 기본 철학을 한다라는 기본적인 점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까부터 제가 계속 권력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권력을 탐해야 됩니다. 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탐하는 방법의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겠습니까? 가리지 말아야겠습니까? 가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권력을 획득해야 되니까요. 지금 우리 김수영 당원님은 노동조합에 가입해 계시는데 노동조합, 시민운동, 협동조합,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와 다른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들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공권력이 부탁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를 할 뿐 권력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뭐 권력을 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집단을 넘어가서 추구하게 되죠.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추구하는 방법은 선거입니다. 노동조합도 조합 내에서 선거를 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권력을 추구하자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선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당연한 이유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갑니다. 예, 조직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직하면 생각나는 게 일단 제가 지금 회사에서 5시까지 일하다가 왔는데 굉장히 싫은 게 조직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당이라고 하는 조직은 참 싫고 딱딱한 조직인가? 그건 정당마다 사실은 다릅니다. 회사도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르듯이 정당도 정당마다 다릅니다.
그 정당의 조직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조직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는 그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해야 할 몫이고 당원들이 내야 할 목소리입니다. 그거 뭐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번에 공직선거를 나가는데 정말 저는 공직선거에 나가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거의 다 했거든요. 간섭이 거의 없었죠. 솔직히 말해서 간섭할 여유도 안 됐던 것 같고 서로 간에 간섭이 힘들었어요. 그럴 정도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조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형태의 선거를 치렀고 비록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하고 있고요. 좀 가슴은 쓰리지만 그런 부분들처럼 그 조직을 만들어가는 건 결국엔 자신들이 어떤 성향이 가지고 있는 당직자들을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그 당직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정당의 당원 민주주의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당이 마음에 안 들면 사실 탈당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 이전에 뭔가 목소리를 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기회를 일단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들을 받았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잘 녹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게 함께 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이제 당직자들이 갖고 가야 되는 리더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득권 세력들은 사실 조직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오늘 또 겪은 일이긴 합니다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보면 법원은 법과 상식이라고 하지만 법을 가지고서 거래를 하고 있지 않나. 굉장히 재미난 일들이 많죠. 만약에 검찰한테 억울한 일이 있어서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불기소하면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고소면 모를까 고발은 거기서 끝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기대가지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게 정당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조직을 좀 더 강건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하나의 공통적인 답안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시끌시끌할 수 있겠죠. 그래도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맞춰가는 것이 느리더라도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예, 정의당 강령 부분인데요. 이건 제가 따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쭉 뺄게요. 쭉 뺄게요. 겹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들어가는데 요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 당헌 당규라고 해가지고 당의 강령이라고 하면 헌법 정신 정도로 보시면 돼요. 헌법을 왜 이렇게 만들었나? 우리에겐 천부 인권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겠죠. 국민이 주인인 나라니까 이렇게 짜야겠다라고 하면서 헌법을 만들었듯이 정당의 강령은 정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냐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 강령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당헌이 만들어지고 당헌의 정신과 규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당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5조의 권리 의무 해갖고 1번부터 해서 7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뭐 대부분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직자가 될 수 있고 당직자를 뽑을 수 있고 그리고 2번 당원은 각고의 의무로 간다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또 뾰로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신입당원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강제되는 게 하나 있다면 7번입니다. 경비 납부의 의무. 경비를 납부를 안 하시면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안 줘요. 네, 못 뽑아요. 그러면 요거를 해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의무가 되죠. 지금 부여된 의무입니다. 당원으로서. 나머지 1번부터 6번까지는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당장 의무화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당장 제가 만약에 회사를 반바지를 입고 가가지고 품위를 청렴하지도 않고 품위도 유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정의당에서 저를 당기에 제소를 해갖고 탈당 처리를 제명 처리를 한다든가 이러진 않을 겁니다. 다만 1번부터 6번까지 가는 내용들은 대부분 당직자들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럼 당직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 오셔가지고 당원이 되시면은 당에 대한 활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있지만 안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가입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주로 후원 당원의 형태로 당비를 꾸준히 납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와서 교육도 듣고 당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정책들을 따라가시는 분들은 활동당원이 되죠. 제 위치가 지금 딱 활동당원이거든요. 그리고 정당 활동가로 되면은 당직을 가지거나 아니면 정당에 있는 주요 움직임들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움직이게 되는데요. 뭐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금 교육위원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명확하게 저기 그 한은진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정당 활동가라고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동시에 전업적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정치를 통해서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당직자들. 그리고 혹은 투표를 통해 가지고 선출된 사람들. 저희 한은진 위원장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신 분들입니다. 혹은 공직 선거에 나서는 분들. 공직 후보로 등록하는 순간 중공직인입니다. 그때부터 참 많은 것들이 걸리기 시작해요. 아무렇게 말 행동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후원당원과 전업적 정치인까지 저렇게 화살표를 쭉 표기를 해놓긴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생활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후원당원이기도 했고 활동당원이기도 했고 정당 활동가이기도 했으면 전업적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한순간에 저 모든 걸 다 했었어요.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계를 나눈다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환경하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어떤 위치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활동당원 됐으니까 다시 후원당원으로 돌아갈 수 없어. 후원당원으로 돌아간다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정치를 하자는 거지 어떤 정치를 통해서 스텝을 밟아가자는 건 아니거든요. 각자의 위치를 정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예, 뭐 부문위원회 해갖고 여기는 뭐 정치는 19금이 아니라고 이제 우리 예비당원들, 그 다음에 노동부문, 성소수자 부문, 여성 부문, 뭔지 모르겠네요. 예, 등등등 이렇게 하나씩 그 각각 부문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게 도당으로 넘어가면 부문위원회거든요. 중앙당으로 가도 이제 중앙당에 있는 다시 모임이 되겠죠. 네, 그리고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박근혜 탄핵 시절에 나왔던 거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여러분이 일단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거 이어가지고 바로 강령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뭐도 되나? 이거 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죠. 혹시 뭐 질문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강령 소개를 하실 때는 강령 소개를 할 때는 저는 하시더라고요. 강령 소개를 할 때는요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지금까지 한 건 제가 그냥 쭉 지나갔습니다. 저도 자신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만든 거고 제가 만든 자료고 제가 만들면 뭘 만들어도 되게 대충이라고 하면 되게 좀 담백하게 만들거든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읽으면서 요약을 한 거라서 설명을 드릴 때 이런저런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끊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끊고 질문하시고 싶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경남도당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서 강령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강령의 구성을 한번 제가 좀 목표로 뜯어봤어요.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이 강령이 다른데 민주당 강령 같은 경우에는 조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강령 및 정강정책이라고 해서 1조부터 13조까지 조문을 쫙쫙쫙쫙 되어 있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좀 비슷하게 약간 3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 미래도 3문, 그 다음에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주당만 정강과 정강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좀 조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일단 그런 산문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대제목들이 잡혀 있습니다. 일단 진보 정치의 혁신과 정의당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우리 정의당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 승자독식의 불행한 대한민국이라고 할 정도 되게 우울하죠. 우울한데 이게 정의당의 현실 인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당 정책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도입부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목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해 라는 챕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는 정의당이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꿈에 대해서는 정의당 정치가 맞이한 우리는 정말 엄혹한 현실상에 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해도 엄혹한 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맞이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오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씩 다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자 뒷부분에 강령이나 그런 게 나오니까요. 혹시나 제가 틀린 게 있으면 그거 보시고 바로바로 얘기하셔도 돼요. 예, 진보 정치의 혁신과 정의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체성이죠. 도대체 진보 정치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정의당이 꿈꾸는 진보 정치는 식민과 분단, 억압과 착취에 맞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계승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해가 쉽죠? 네. 그리고 모든 노동 약자들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노동 약자라고 이렇게 딱 정해놨는지는 좀 뭐랄까, 뭐 노동과 약자의 줄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동자만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나중에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꿈꾸는 현실주의자들, 이게 이제 노회찬이 주로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이고요. 이념보다는 비전과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보주의가 항상 이제 진보가 항상 공격을 받는 것. 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들어갔을 때 주사파라는 얘기. 주사파가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미술 주차. 네? 미술 주체 사람과. 아니요. 사회주의를 따르는 학파. 네. 원래는 그렇게 쓰이는데 하필이면 그 김일성이 들어가고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주사파는 사회주의 혹은 주체사 상파입니다. 그런 이념에 대해서 공격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념과 현실의 괴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나오고 그게 오히려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이념을 따르기 위해서 현실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현실을 비전으로 삼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이고 우리는 민주주의자들입니다. 민주적 정치를 통해 변화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민주주의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떤 경우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당 지도부는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저기 자한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공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을 잘 붙입니다. 전략적 공천. 그게 과연 민주적일까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전략적 공천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줄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민주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강령에는 우리는 민주주의자들이고 민주주의적 절차의 정당성을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챕터는요, 우리의 현실 승자 독식의 불행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챕터가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순서가 좀 이상해서 제 말 정리를 하다 보면은 좀 많이 겹쳐요, 내용이. 근데 이게 진짜 글이 들어가 있는 순서대로 요약을 한 거거든요. 우선 양극화와 불평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재미난 게요. 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당이 얘기합니다. 제가 민중당은 강령을 못 봤어요. 없어가지고. 민중당 강령은 없어도 인사말 보면 저 얘기 나옵니다. 모든 정당이 이걸 얘기합니다. 심지어 자한당도 이걸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재벌의 독식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한당은 이거 얘기 안 합니다. 네, 안 합니다. 안 하더라고요. 재벌이 독식 성장을 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공정한 시장 경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재벌의 독식 성장을 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이게 현실 인식 챕터예요. 그리고 약자들의 입지가 축소됐다. 약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적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현실 인식입니다. 이런 현실 인식은 자한당도 가지고 있지 않고 민주당도 가지고 있지 않고 뭐 좀 그래요. 네, 저희가 굉장히 불행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이런 양극화 불평등이 생겼는데 재벌이 독식 성장하고 거기에다 약자들은 입지가 축소되고 하니까 다시 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간다. 다시 또 승자들은 또 모든 걸 가져간다. 이런 현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소수 집단의 특혜와 안녕하세요. 소수 집단의 특권에 따른 특혜가 향유되고 있다. 이거는 사실 멀리 가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95% 정도가 다 민간 추천을 받아서 가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담당 국회의원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규모와 고용 조건에 따른 불평등 심화. 이거는 제가 여기 굳이 우리 김종 당원을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협력체와 원청과 하청 간의 고용의 비용을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임금을 받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큰 불평등이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노력으로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 축소, 이거 약간 사실 의혹을 한 건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계층간 사다리를 뚫어갈 수 없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일하려고 하는 노력도 안 가지겠죠. 사실 보수 정당에서 항상 진보 정당을 공격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다 퍼주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야. 아니요, 언제 그렇게 퍼줘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상태도 일하고 싶지 않아요. 노력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가까스로 먹고 살고 싶은 거지. 이런 축소된 기회나 조건의 평등이 없어지고 평등이 없는 상태에서 기회 평등만 이뤄봤자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거고 더 절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에 따른 배려와 협력의 문화가 소실됩니다.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배려할 필요가 없어지죠. 배려한다고 나한테 좋아질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나보다 더 약한 소수자들에 대한 배제와 폭력이 일상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네. 이번에 장애인들이 서울역이 아니라 서울 지하철에서 낙사를 한 분이 한 5분이 계세요, 올해만. 근데 그 장애인들이 투쟁을 하기 위해서 그 지하철을 타고 내리고 하는데 그런 장애인들이 투쟁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보여야 하는 행동은 이겁니다. 지하철 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니네 엘리베이터 설치 왜 안 하냐고 계속 사람 죽게 만들 거냐라고 항의를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들이 보여줘야 되는 자세인데 그 시민들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냐? 시위하는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네만 사람이야? 저 되게 많이 충격 먹었어요. 왜 그런 식으로 배제와 폭력을 하느냐? 약자들에게. 왜 더 말하기 쉬운 곳에 가서 말만 하느냐? 그럼 자기가 당할 건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갑질이 일상화되는 거죠. 그리고 환경과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무분별 개발과 성장의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 역대급 더위 이후에 이번에도 역대급 더위가 왔는데 보니까 엘니뇨 현상이 굉장히 그때보다 더 심하게 왔다 그러더라고요. 북극은 2020몇 년이 되면은 다 녹는데요. 이제 북극곰이 갈 데될 곳이 없어서 굉장히 불쌍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도 조금씩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사실 굉장히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강령 얘기하면 다른 당 강령도 가끔씩 한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환경과 이게 생태적 그거거든요. 네, 생태적 강령인데 이게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녹색당입니다. 녹색당은 거의 여기에 거의 다 걸었어요. 네. 이름부터 녹색당이고 강령 보면 그래요. 강령 안에 보면. 예, 그래서 정의당은 도대체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정치 활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복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데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고 돈이 줘야 최고야 짜릿해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돈이 아니라 시간이 많아야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아야 행복한 사람들도 있고 혹은 그냥 방해받지 않는 삶 아니면 더 만나고 즐기는 삶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적으로 주관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어느 정도 선을 맞춰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고 따라서 그 행복을 총체적 삶의 질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총체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공동체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문구는 너무 좋아서 그냥 그대로 따왔어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공정한 환경과 기회. 재미난 거는 한당 쪽 강령을 보면 공정한 환경이 빠져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의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1% 우리나라 1%로 자라서 1%의 교육비를 쓰고 1%의 학교를 간 다음에 1% 합격하는 무언가를 해가지고 그 위치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과연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사람이 사실을 쳐서 됐다라고 하면 기회 자체는 같이 다 사실을 쳤으니까 기회는 공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공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공정한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과연 그 사람이 탈락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뛰어난 사람이고 더 훌륭한 사람이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던진 질문에 대해서 정의당이 내린 답이 이겁니다. 공정한 환경이 필요하다. 누구나에게. 그 다음에 지표의 재정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명박근혜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올해 경제 성장률은 2.몇 프로, 3.몇 프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잠재 성장률이 얼마나 이런 얘기를 하죠. 성장률이 우리 삶의 지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경제 규모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양극화 정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경제 규모에 대해서 성장을 했으니까 난 잘 살 거야. 뭐 그랬던 시기도 있었죠. 근데 그런 시기는 이제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표를 성장 중심의 지표에서 우리의 삶의 질, 우리가 더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곳, 우리가 더 기회의 평등을 누릴 수 있고 조건의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곳에 표현할 수 있는 지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표를 통해 가지고 정치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90%의 인원들에게 그 하위 90% 소득계층 하위 90%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해서 지급을 하고 있죠.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청하기 쉬워서 전 신청 잘했어요.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중간에 있는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계층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에 더 약자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준다라고 하면은 고민 없이 주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위 90%의 소득을 받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주려고 그러면 못 받는 사람 반드시 생깁니다. 이재용의 아들한테 10만 원의 아동복지 비용을 주는 걸 아까워하느니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비용이 나가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더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장과 자본의 탐욕을 감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 경제민주화나 아니면 노동이사제 같은 것들이 있겠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일단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해줘야 되는 단체지 국가가 국민을 통해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과연 그게 제대로 된 국가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의 확보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한들 국민의 행복을 줄이면서까지 재정 건전성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분명히 심각할 겁니다. 진보 정당은 대부분 이런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부담 중복지, 복지를 많이 해주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한국당 강령 되게 천천히 잘 읽어봤는데 복지를 중요시하되 재정 건전성의 확보를 중시한다. 그냥 복지 안 하죠. 걔네들은 재정이 안 되니까 복지 안 한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강경이 그렇거든요. 걔네는 그렇게 안 하면 징계 먹어요. 제대로 된 당이라면. 그 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한 기획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을 줄이고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로운 복지 국가 7대 비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병렬적으로 쭉 나열되어 있어요.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과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요즘에 이야기 나오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얘기를 해서 국회의원 숫자를 눌리는 한이 있더라도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 구성 비율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자본주의의 민주적 개혁과 대안의 경제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민주당 강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굉장히 유사해요, 사실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대우조선입니다. 대우조선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분식 회계를 했고요. 그 분식 회계를 통해 가지고 약 5조 원의 손실을 숨겼습니다. 그 5조 원의 손실을 숨기고 난 다음에 조선산업은 거대한 타격을 받았죠.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이 조선산업을 바라보는 눈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분식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식이 가능했으니까 분식을 한 거고, 분식을 안 할 수 있는 양식이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었는데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면 또 안 했을 겁니다.
왜 가능했느냐? 그들은 경영에 있어서 어떤 견제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견제도 받지 않고요. 어떤 감사나 뭐 이런 것도 어차피 다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데 굳이 받을 일이 없죠. 그건 짬짬이 잘하고 있고요.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그 당시 안진회계법인이 했었는데 안진회계법이 같이 구속됐습니다. 네, 서로 짜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본 자체에다가 남겨놨을 때 어떤 비양심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그 문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의 공동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확률이 아무리 적다라고 한들 그 해양이 너무나 클 수 있다는 게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그 구조적인 문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 기반의 지속 가능 사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 비자림 숲막 베어 제끼고 하는 것들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럼 차도 많이 안 댕기는데 뭐 그렇게 깎아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능사였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또 질문을 던지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노동권을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노동 만능주의 중에 하나, 노동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은 다 잘 돌아간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요. 시민의 보편적 권리는 별거 아닙니다.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처럼 소위 말하는 비장애인들이 아닙니다. 장애인들도 다 시민으로 포함해요. 성소수자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시민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랐으면 시민입니다. 그런 시민들이 보편적 권리를 갖고 한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애인들이 저기 거제면 남부면이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행사 같은 걸 한다라고 하면 택시 기다리는데 1시간, 2시간씩 걸립니다. 그분들한테는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저희랑 똑같이 안 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축제를 가게 된다라고 하면 청각장애인 협회 갔을 때 들은 건데, 축제를 가게 되면 수화하는 사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축제를 하는지 모른대요. 그분들은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자유를 또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되는데 그들한테 제공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장애인 복지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빗불을 짓지 마라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것도 내 뒷마당에다가 혐오시설 짓지 마라 이런 건 줄 알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물론 우리나라 사례 아닙니다. 우리 마을에 오는 데는 너무 비포장도로가 심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반시설도 부족해서 장애인들이 와서 오히려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포장을 하고 제반시설 마련할 때 동안 기다려달라. 그 후에 복지센터를 지으면 그쪽으로 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장애인 복지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손해를 받나요? 아니면 더 편한 삶을 사나요? 우리가 약자들을 보호했을 때 우리의 삶의 질 전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누구나 존중받는 그 시민적 보편적 권리 노동권의 확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차별과 배제와 폭력을 없애면 우리의 삶도 더 나아집니다.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정량해서 이런 강령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전 생애와 영역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복지, 강령 제일 마지막에 보면 생애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를 키울 때는 어떻게 하고, 청소년에는 어떻게 하고, 청년기에는 어쩌며, 제일 마지막에 쭉 가다가 노년에는 어떻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받아야 하는 권리가 무엇인가, 내가 누려야 하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들을 사람 맞춤형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강령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런 정책들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또 재밌는 게, 제가 여러 정당 강령들을 다 봤잖아요. 일단 국방에 대해서 가장 세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일단 당연히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그쪽은 튼튼한 안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바른미래, 튼튼한 안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민평당,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6.4 공동선언이라든가 라는 걸 통해서 한반도 화해 무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정의당의 스탠스도 아마 그 스탠스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녹색당은 거의 비무장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네,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녹색당과 노동당은 무장이 지나치게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발생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군비 감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갖고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정당 간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리고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 일단 네, 7가지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게 제일 마지막에 우리의 길, 우리의 꿈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거의 상생이라는 단어이 5-6번 정도 등장을 해요. 어디랑 상생하고 어디랑 상생하고 어디랑 상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동자랑 사용자가 상생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약자니까 강자들한테 빌붙어서 잘 상생하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 같은 약자고 우리는 누구나 다 소수자일 수 있기에 그들의 아픔을 잘 어루만지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을 하자라는 내용의 상생입니다. 그 상생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좀 더 가까이 빨리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노회찬 의원이 했던 인터뷰 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기는 그 87년도 6월 항쟁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상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아, 역사는 진보하는구나라는 좀 낙관론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정의당은 낙천주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루는 꿈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낙천주의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절망하면 세상이 절망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질문 받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빨리. 완전 했네. 네? 준비만 했어. 저 이거만 하나만 하는데요. 다 그 공직 후보 출마하면은 배워야 되는 내용들에 다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사실 교육 받은 거 푸는 거예요. 그냥. 혹시 뭐 정의당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거나 아니면 정의당이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사항 어차피 기록으로 다 남으니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노동자로서 네.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건 2차 적인 문제잖아요. 제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1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소득, 먼저 일하고 나서 거기에서 공정한 정의로운 그런 임금 차별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노동자 활동이죠. 노동권 확대가 있습니다. 노동권이라고 하면 노동 3권이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단결권이죠. 그 다음에 투쟁할 권리, 교섭할 권리입니다. 파업을 하거나 아니면 교섭을 하거나 이게 노동 3권입니다.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정말 더럽게 만들기 힘듭니다. 제가 이제 경조선 사무직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근 4년째 싸우고 있는데 한 명이 안 나옵니다. 한 명만 나와요. 저 말고 한 명만 나오면 그날로 만들었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도 세상이 조금씩 바뀐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저께죠. 삼성전자에서 드디어 삼성전자 하청이 아니라 삼성전자 본사에서 드디어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거기에 제가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저랑 얘기하고 있다가 만들어졌다면서 저한테 만들어진 날 가입했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근데 저는 못 만들어서 부끄럽습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하여튼 노동 3권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은 교섭권을 통해 가지고 이익 배분의 효과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하고 싶은 게 우리 노동운동에 있어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익의 분배, 이익의 공정한 분배, 그리고 하나는 노동권의 확대잖아요. 노동권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자 자체가 경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투쟁을 할 때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회들을 달라라는 형태의 투쟁을 잘 안 해요. 전 그게 좀 의아해요. 혹시 법으로 막혀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성과금을 올려달라, 돈을 달라, 기본급을 올려달라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더라고요. 노동권 사실 세금 중부담 중복지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는요. 소득의 양극화를
그러니까 발생한 상태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발생했으니까 많이 번 애들한테 많이 뛰어와가지고 못 버는 사람들한테 주기에 비해서 만들어진 게 중부담 중복제 개념이에요. 근데 예시당초 소득 양극화가 심하지 않게 만들어놨다 그러면 중부담 중복제가 뭐 그렇게 심하고 중요하겠어요. 답이 안 나오니까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사실 중부담 중복제라는 개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노동 문제로 시작을 해갖고 정의당에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 되게 공감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좀 아쉬운 거 아닌가? 지금이라고 봤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가시면 어떡하지? 지금 그 소개를 하려고 해요. 지금 제 끝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정의당 거제시의 유일한 의원이신 김용문 의원님이시고요. 예, 혹시나 민원이 있으시면 가감없이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니까 조금 더 부지런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